돈을 목적으로 해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려서 번아웃 하고요. 돈이라는 게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더 뽐나는 삶을 사는 그런 거가 중요하다면 그게 얼마나 결국 의미가 없는 거를 결국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신승규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시각장애인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뉴욕에 있는 브라운 브라더스 헤럴먼이라는 그 월가 회사에서 애널리스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녹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수술하고 그런 거 다 해보셨는데 9살에 결국은 완전히 실명을 했습니다. 1970년대니까 그때는 특수학교의 옵션밖에 없었어요. 시각장애가 있으면 다들 맹학교에 가야 됐기 때문에 저는 서울 맹학교에 1976년에 입학을 했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가 82년도에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미국으로 혼자. 부모님이 굉장히 그럼 열성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저를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면 먼 훗날 음악 교수가 되든 뭐 음악 선생님이 되든 할 수 있겠다 해서 피아노를 소질 없는 제게 강요를 하셔서 오랫동안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돕는 선교를 하신 분이거든요. 미국에 따라가서 투어를 했고 펀드레이징 투어를 했고 그걸 하다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오버브룩이라는 맹학교에서 연주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좀 현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게임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피아노를 칠 때 얘는 머리는 좋은데 소질이 없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결국은 이제 그 곡을 외우고 악보대로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하는데 이게 영혼이 없는 어떤 그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소질이 풍부한 친구들하고 절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피아노를 그만둡니다. 피아노를 가르쳤지만 공부도 또 굉장한 그 기대치가 있으셔서 예를 들어서 1등 하는 거는 그렇지 않으면 뭐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 어린 시절을 지내서요. 사실은 피아노를 그만두는 거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매일 연습하는 시간이 그냥 학업에 더 이제 그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뿐이고 공부는 계속 탑 성과를 원하셔서 피아노를 그만두고 공부에 열중했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밖에.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외우는 거 잘 외우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제 이르는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한 것 같고 결국 분석 일을 하는 애널리스트가 되면서 그런 능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공부를 할 때는 그게 고등학교든 대학 강의든 칠판에 쓰고 뭐 그런 비주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볼 수 없어서 이제 좀 타격이 큰 과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라던가 그 문제 풀고 그런 거 할 때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미국에서 거기서 공교롭게도 시각장애 학생들을 가르쳐 본 선생님이 한 분도 없는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게 왜 제가 복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분들이 방법을 찾아보는 걸로 푸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 입학을 했을 때 도형을 토대로 한 이제 수학 과목인데 눈을 못 보는 아이한테 가르치라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완전 이건 그림으로 하는 건데 얘를 어떻게 가르치냐 알아보신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알아보고 주 교육기관에 알아보고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지오메트리 도형 수학 교과서가 점자로 나와 있다. 너가 만약에 이거를 쓸 수 있으면 그거는 제공해주고 교과서도 교과서지만 즉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고무판에다가 아주 얇은 플라스틱 종이 같은 거를 올려놓고 이거를 오돌도돌한 그런 그 펜 같은 걸로 이걸 굴리면 즉석으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학생 하나를 이제 학점을 줘서 저 옆에 앉혀놓고 선생님이 그런 칠판에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 친구가 그거를 그려주고 제가 손으로 만져보고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를 이제 다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이 수학 선생님만이 아니고 화학 선생님도 그렇게 비슷한 방법으로 하셨고 양궁 선생님도 똑같이 눈 못 보는 애를 이렇게 그 양궁을 어떻게 가르칠까 했을 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큰 의자를
아주 똑바로 두고 그 뒤에 서서 활을 쏘면 화살이 그냥 정통으로 표적에 맞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저를 이제 교육을 아주 잘 시키셨어요. 근데 문제는 대학을 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수들이 그냥 자기 과목만 가르치고, 저는 솔직히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런 방법을 하나하나 찾기에는 이분들이 너무 바쁘신 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차별을 한다는 것보다 어떤 방법을 몰라서, 그때는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배운 게 있어서 제가 오히려 앞장서서 방법을 찾고, 교과서가 점자로 없거나 오디오가 없으면 제가 사람들을 찾아서 이거를 녹음하게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장애가 있어서 차별당했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회사 자체가 1818년에 그 창립된 회사라서 굉장히 역사가 긴 회사고요. 지금 207년이 됐는데 그 200여 년 동안 해온 일은 돈이 많은 가족들을 고객으로 세대를 내려오면서 같은 가족을 서빙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은 그런 분들을 서빙하는 게 아니라 기관을 고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매각해야 되고 그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펀드 매니저들이 제 아이디어를 받고 이제 그 사고 팔고 하시거든요. 저는 고객을 직접 상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저희 회사가 그런 회사예요. 그게 제일 큰 홈런이었던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못 벌고요. 친구들이 의사도 있고 명문대 교수도 있거든요. 그 친구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저는 31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 2년 아주 보너스를 제로로 받은 적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주식했을 때 그랬어요. 주식했을 때. 너무 모든 게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냐면 개개인의 그 성과, 그다음에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그 산업 분야의 성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회사 전체 성과, 이걸 다 이제 감안해서 이제 보너스를 주시는데, 한 해는 제가 너무 성과가 없어서 올해 너한테 보너스 주는 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래갖고 완전히 그 제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회사 문화예요. 다른 회사가 그렇지 않고, 저희 회사가 말씀드렸듯이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고, 상장된 주식회사가 아니라 그 40명 정도의 파트너가 이제 주주인 그런 회사거든요.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수해서 가방 싼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가방을 싸게 되냐면, 실수해놓고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대거나 상황을 핑계를 대거나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잘라요. 스트레스 푸는 거는요, 그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 스트레스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지, 진짜 장기적으로 나한테 스트레스 줄 건지, 그런 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관점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휴가거든요. 아직도 이거를 놓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매일 체크업을 하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첫째는 그런 그 가치가 떨어지면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회일까? 우리가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거 지금 고민하는 걸로 이제 좀 바꾸고, 하루 이틀 문제인지 오래 갈 문제인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또 하나는 저는 감정을 다 이제 글로 쓰는 사람이라 그렇게 해소를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글을 쓰고, 정말 억울해도 글을 쓰고, 행복해도 글을 쓰고, 와이프랑 싸우면 더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해소 방법은 글을 쓰고 되게 지우는 거 뭐 이런 건데 이런 건데, 다른 분들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뭐 산책을 한다던가 뭐 그런 건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돈이라는 거는 어느 액수로 뭐를 살 수 있는 그거잖아요. 구매력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버는 돈은 똑같다면 결국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삭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매년 평균 인플레이션이 3%라고 하면 적어도 내 월급이 3%는 매년 올라줘야 이게 계속 똑같은 물건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는 구매력보다는 더 성장률이, 이윤율이 높은 거를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투자의 목적이에요. 첫째 목적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이제 그 목적은 그거보다도 더 그 소위 말하는 부창조, wealth creation. 투자를 해서 진짜 부자가 되는, 갖고 있는 액수를 미래에 불려서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고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결국은 투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거의 다 스탑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를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윤율 최고, 위험도 최저. 위험을 안는 거를 그래도 제일 적게 하는 전략을 찾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그 위험도 최고, 이윤율 최고. 이거를 이제 주장하시거든요. High risk, high return. 근데 이것도 가끔은 되는데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워런 바핏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자에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규칙 하나, 돈을 잃지 말자. 규칙 둘, 규칙 하나를 잊지 말자. 그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그 궁극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제 현실적인 어떤 거를 말씀드리자면, 투자는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시작할수록 좋아요. 만약에 지금 그 어린 자녀분들이 있다 그러면 투자 계좌를 열어주세요.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올해 10%를 이윤율을 성과를 올리고 내년에 10%를 하면 이게 20%가 아니거든요. 21%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계속 하면 할수록 성장이 훨씬 더 빨라지고, 돈을 우리가 이걸 써야 될 때는 미래인데 그게 훨씬 더 긴 세월에 이제 돈이 더 많이 불려질 테니까 확실한 투자 철학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유로 증권을 매각한다, 이런 게 확실히 정해 놓으셔야, 감정 때문에 딴 사람이 하니까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기다리지 않고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아서 기다리지 않고 그런 걸 한단 말입니다. 그런 철학이나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장기 홀딩 기간.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제는 항상 성장을 하게 돼 있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개발 능력, 창의력에 따라서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는 나오기 때문에, 장기를 봤을 때는 주식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평균 이윤율이 그게 뭐 5%, 6%, 10%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묶어놓을 수 있는 그 돈으로 하셔야 되고, 또 매각은 두 가지 이유로만 하는 거를 원칙으로 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하고 있는 증권을 매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는 너무 비싸서, 이거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희박할 때,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비쌀 때는 파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회사가 아니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셨을 때는 파셔야 되고, 이 두 가지 외에는 하나 더 있겠네요. 생각지 못한 이유로 돈이 필요할 때는 파셔야죠. 뭐 할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요 두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로 이제 그 매각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그렇게 많이 믿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바이사이더이기 때문에 TV에 나가서 어떤 주식이 얼마까지 갑니다 얘기해서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 삼성이 얼마까지 갑니다, 뭐 LG 케미컬이 얼마까지 갑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제가 2021년에 그랬죠. 어디까지 간다고, 어디까지 갔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거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이 어떤 그런 결정해서 투자를 직접 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의견으로는 개개인이 직접 할 필요는 진짜 없어요. 투자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액티브, 능동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패시브, 수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수동적인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은 인구 중에 제 생각에는 90% 넘을 거예요. 그냥 어떤 그 평균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거에 그냥 투자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평균 이혼율만 유지하셔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수료도 굉장히 싸고. 근데 반면 이제 능동적인 방법을 택하셨을 때는 타이밍을 잘못하셔서 높을 때 사고 낮을 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손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까 전문가를 믿지 말라 그랬죠. 뮤추얼 펀드 중에는 그런 지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회사처럼 그 애널리스트의 그런 디렉션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따라가는 그런 아주 저렴한 수수료의 펀드보다 성과를 더 많이 올리는 그런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25%도 안 된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그 능동적인 뮤추얼 펀드를 사실 때는 4명 중에 3명은 그 평균 성과도 못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람들 물어보거든요. 뭐가 좋아? 뭐 사야 돼? 그러면 굉장히 항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냥 지수 인덱스 펀드 사세요. 그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것도 한꺼번에 사고 한꺼번에 파는 게 아니고 매달 얼마씩 꼭꼭 그냥 똑같은 액수를 투자를 하시면 가격이 높을 때도 가격이 낮을 때도 계속 똑같은 액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평균 매입 가격이 생각보다 낮고요. 결국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거를 찾으실 때는 훨씬 더 가격이 높게 될 거니까 거의 90% 넘는 그런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이제는 저희 앞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는 무엇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 왜냐하면 진짜 이게 AI 때문에 직종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AI가 계속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제가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일이 직종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AI 없이 했을 때 4-5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어떤 돈을 목적으로 한다던가 그런 거보다는 자기가 진짜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만약에 돈을 버는 게 자기가 제일 즐기는 일이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그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야겠죠. 단 아무리 AI가 있어도 직종을 없애거나 줄이는 가능성이 낮거나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투자은행 스페셜리스트는 관계를 매니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기업을 팔 때 그 사람들을 대표하든 기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든 그것도 역시 관계예요. 자기를 따라오면 정말 앞날이 밝은 그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은 제 생각에는 AI가 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마도 돈 벌기에 그래도 더 유망한 그런 분야긴 한데, 이런 말씀드리면 상상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려서 번아웃 하고요. 이 돈이라는 게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더 중요한 거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 더 뽐나는 삶을 사는 그런 거가 중요하다면 그게 얼마나 결국 의미가 없는 거를 결국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두 가지 스텝이 있는데 첫째는 이 기업이 견고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변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저희들은 이제 견고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가 오르건 내리건 인플레이션이 심하든 심하지 않던 정권이 이렇게 바뀌건 저렇게 바뀌건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고객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이제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리스트를 만들고요. 둘째 스텝은 그런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은 크게 두로 나눠지거든요. 주식이 있고 소유권, 주식이 있고 채권은
투자자가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5년짜리 채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만기가 됐을 때 그 원금을 돌려받는데 그 동안은 기업에서 저희한테 이자를 주고 두 가지가 이제 주 그 증권의 타입이거든요. 이거 두 개 다 저희 어떤 그런 그 계산에 따라서 이 회사라면 주식은 얼마, 채권은 어느 정도의 이자율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견고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우리가 계산한 가치보다 더 싸게 거래될 때 저희가 사고요. 더 비싸게 거래가 될 때 저희가 팔아요. 이게 everyday, 매일 하는 일이거든요.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대개는 애널리스트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희가 기업이 견고하다는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지난 2주 동안 공부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 투자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다들 모여서 작성한 그 메모를 갖고 이제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고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올렸고 경영진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금 그 추세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토론에 따라서 저희가 얘는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판단은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통계적 모델을 따라서 채권이 이 주식이 얼마가 됐을 때 우리가 산다. 이 주식이 얼마 이상으로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그런 리스트에 올린다. 뭐 이런 과정이에요. 굉장히 이게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욕심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 모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싼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미래가 너무 밝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사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럴 때는 팔아야 되는데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 좀 참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견고함이 의문이 생길 때 알고 봤더니 경영진에 좀 문제가 있네. 새로 하려고 하는 전략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스토리가 달라졌을 때는 저희가 가차없이 팝니다. 미련 없이 팔아요. 요즘처럼 가치가 너무 높아서 모든 가치가 높을 때는 정말 괴로워요. 근데 이제 반면에 큰 문제가 생겨서 모든 가치가 떨어질 때는 너무 좋아해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알아요. 아빠 또 주식시장 올라갔지? 그럼 기분 나빠한다고. 내려가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2월쯤에 맨날 서로 만나면 얼굴만 보면 뭐하러 회사를 오냐. 굉장히 그냥 불만만 터뜨리고 이게 지금 현찰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갖고 뭐하지? 맨날 그러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3월에. 그때는 사실 아픈 사람도 많고 진짜 너무 슬픈 일이 많았지만 그때처럼 큰 기회가 저희들한테 오는 거 적이 없었어요. 야구로 얘기하면 아주 쉬운 공이 맨날 오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 홈런이 되는. 2008년에 그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좀 다른 게 미국에서는 의료 보험이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미국인들 중에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게끔 만들겠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분은 민주당, 데모크래트 그 후보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하는 건 결국 그런 걸 거거든요. 다들 덜 벌고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그리고 이분의 그런 대선 후보의 그런 어떤 그 찬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분야의 회사들의 증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저희 회사가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는 병원도 채권을 발행해요.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니까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규칙은 아니었지만 우리 회사는 병원 채권은 타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의 그 파산하는 것들이 병원들이었어서 그런 룰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오바마 케어라는 거를 이제 그때 후보가 얘기를 하면서 병원이 제일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으니까 병원 채권을 사람들이 다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싸지고 우리가 받는 이자율은 올라가게 되고 참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병원이 굉장히 탄탄한 병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의료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능력이 있고
뭐 한국의 재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을 때 개인 제트기 타고 오는 그런 병원도 있고 현찰 플러스 주식 채권 같은 그런 진짜 현찰이나 마찬가지인 자산이 채무보다 몇 배 많은 그런 병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병원 채권들도 다른 병원 채권들처럼 똑같이 그 사람들이 팔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이거는 우리 회사 룰이 이거는 없애야 되겠다. 이거는 절대 파산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없고 여차하면 얘네들이 그냥 이 채권을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몇 배나 되는 기업들인데 왜 우리가 이걸 안 사냐. 높으신 분들이 because we don't buy hospital bonds. 병원 채권 안 사잖아 우리는. 그걸로 그냥 끝내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첫째는 큰 병원들 중에 의료보험을 같이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건 병원이 아니고 의료보험회사다. 그래서 이제 한 개씩 두 개씩 사기 시작했고 회사차를 샀을 때는 보수제 없는 날이었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거 트레이드 하자. 그래갖고 2008년에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 완전히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거 봐라. 이거 우리가 돈을 손실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둘씩 하면서 오바마 씨가 2008년 11월에 대통령 당선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2008년, 2009년 때 결국은 2009년 말 정도에는 한 8억 달러 정도 병원 회사채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었어요. 그 포트폴리오 하나가 전체 포트폴리오를 한 5년 동안 먹여 살렸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행복하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